간호사님, 얼른 도망가세요. 은행 창구 직원이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건넸습니다. 저는 쪽지를 펼쳤습니다. 1층에 사설 구급차 대기 중. 며느님이 어머님을 요양원에 강제로 보낼 거예요. 지금 도망치세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며느리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업무 끝났어요. 이제 가실까요? 며느리의 손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순순히 끌려갈 것인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연가족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도 우리 함께 사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지럽네. 새벽 5시 반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손목의 혈압계부터 확인했습니다. 수축기 90, 이완기 60. 평소보다 무려 20이나 낮은 수치였습니다. 이상해. 분명 어제도 약을 제때 먹었는데. 저는 30년 경력의 수간호사로 응급실에서만 15년을 일했던 사람입니다. 제 몸 상태만큼은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머리가 자꾸 어지럽고 가끔씩 벽에 이상한 그림자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어제는 복도에서 죽은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선망 증세일까? 노인이 겪는 일시적 정신 착란, 선망. 병원에서 입원 환자들에게서 자주 봤던 증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제게 이런 증상이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침대 옆 서랍을 열고 빨간 공책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제가 또박또박 적어놓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나의 건강기록, 서정희, 간호사 시절부터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기록하듯 저 자신의 상태도 빠짐없이 기록해두는 것이요. 12월 15일 목요일. 혈압 90에 60. 어지러움 지속. 식사량은 정상. 약 복용도 정상. 글을 쓰다 말고 문득 멈췄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신경 쓰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며느리 채린이가 매일 아침 챙겨주는 고혈압 약 말입니다. 분명 같은 약인데 색깔이 전보다 미세하게 달라 보였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나이 들어서 눈이 침침해진 거겠지. 그렇게 애써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돌봤던 간호사의 본능은 쉽게 속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나처럼 부드럽고 상냥한 음성이었습니다. 응, 일어났어. 아침 드시러 나오세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미역국 끓였어요. 며느리의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옷을 갈아입으며 화장대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눈밑이 푹 꺼져 있고 입술은 비정상적으로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이건 탈수 증상이잖아. 분명 저는 매일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무언가 석연치 않았지만 일단 거실로 나갔습니다. 상은 이미 깔끔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 정갈하게 담긴 반찬들, 그리고 작은 접시 위에 가지런히 놓인 알록달록한 약들. 어머님, 약부터 드세요. 식사 전에 드셔야 효과가 더 좋대요. 채린이가 환하게 웃으며 물잔과 함께 약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약을 받아 입에 넣고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으로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잘 드셨어요, 어머님? 응, 고마워, 채린아. 며느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부엌으로 돌아가자 저는
재빨리 냅킨에 약을 뱉어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주머니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이 약, 나중에 꼭 확인해 봐야겠어. 제 아들 준혁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년 반이 흘렀습니다. 그 이후로 며느리 채린이는 정말 극진하게 저를 모셨습니다. 친딸도 저렇게까지는 못한다는 말을 동네 사람들에게 들을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변한다는 것을, 특히 큰돈 앞에서는 더욱 그렇다는 것을요. 이 건물의 시가는 무려 80억 원.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은 5층짜리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제가 소유주였고 채린이는 그저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겠지. 저는 애써 그런 생각을 머리에서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은 알았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요. 그날 오후 저는 집 근처 약국을 찾아갔습니다. 주머니 속 냅킨에 싸둔 약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약사님, 죄송한데 이거 어떤 약인지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젊은 남자 약사가 약을 손에 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어르신, 이건 이뇨제네요. 이뇨제요? 보통 부종이 심할 때 처방하는데. 혹시 어르신 고혈압 환자세요? 네, 맞아요. 그럼 이 약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고혈압 약이랑 같이 먹으면 저혈압이 올 수 있거든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약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게다가 이 용량이면 꽤 센 편인데 탈수 증상은 물론이고 심하면 선망 증세까지 올 수 있어요. 누가 이걸 드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 집어왔나 봐요. 감사합니다. 저는 황급히 약국을 나왔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쭉 빠져 걸음을 제대로 옮기기 힘들었습니다. 근처 공원 벤치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채린이가 일부러 나한테?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갔습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고의로 이뇨제를 먹이고 있었다는 사실, 의도적으로 탈수를 만들어 저혈압을 유발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럼 내가 겪고 있는 선망 증세도 전부 그 약 때문이란 말이야?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탈수가 심해지면 노인은 선망 증세를 겪게 됩니다. 헛것이 보이고 정신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죠. 그럼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뭐라고 말할까요? 어머님,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닐까요? 그리고 며느리 채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하겠죠. 이제 어머님을 전문 요양시설에 모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순간 이 80억짜리 건물의 소유권은 자동으로 며느리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안 돼. 절대 그렇게는 안 돼.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편의점에 들러 작은 수첩 하나를 샀습니다. 집에 도착해 방문을 꼭 잠그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새로 산 수첩을 펼쳐 또박또박 적기 시작했습니다. 12월 15일 목요일, 며느리가 준 약을 약국에서 분석한 결과 이뇨제로 확인됨. 고의적 탈수 유발 의심. 최근 겪고 있는 선망 증세는 이 약물 때문인 것으로 강력히 추정됨. 글씨에는 떨림 하나 없이 또렷했습니다. 30년 동안 환자 차트를 작성해온 수간호사의 손이었습니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저는 수첩을 화장대 가장 깊숙한 서랍 안쪽에 조심스럽게 숨겼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정신 나간 미치광이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30년 경력의 간호사였습니다. 환자를 지키는 게 평생의 일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엔 저 자신을 제 손으로 지켜내야 했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꼭 살아남을게. 내가 남긴 이 집, 엄마가 반드시 지켜낼게. 죽은 아들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짙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완벽한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멍한 척, 정신없는 척, 약에 취해 정신을 잃어가는 늙은 치매 환자처럼요. 며느리를 완전히 방심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는 증거를 차근차근 모아야 했습니다. 누가 봐도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복도 쪽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채린이가 제 방문 앞에 살금살금 다가와 서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문고리를 조심스럽게 돌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안쪽에서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즉, 채린이의 짧은 혀 차는 소리가 문틈 사이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발소리는 다시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온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제 생존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어머님,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채린이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밝고 경쾌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척했습니다. 사흘 전부터 저는 완벽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주는 약을 입에 넣고 물을 마신 뒤 화장실에 가서 몰래 뱉어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앞에서는 계속 어지러운 척, 정신이 흐릿한 척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아침 식사하셨는데 또 배고프세요? 방금 드셨잖아요. 채린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응? 내가 먹었어? 기억이 안 나네. 저는 일부러 눈빛을 흐리게 만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채린이의 입가에 아주 짧은 순간 미소가 스쳤습니다. 너무 짧아서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할 만한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환자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읽어온 간호사의 눈이었으니까요. 어머님, 요즘 건망증이 심해지시는 것 같아요. 혹시 병원에? 괜찮아,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저는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채린이는 아쉬운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가 봐. 그녀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채린이가 장을 보러 나간 틈을 타 집안을 조심스럽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가지 않던 며느리 방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방이었습니다. 침대, 화장대, 옷장, 책상,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요. 저는 화장대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화장품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 뭔가 이상한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갈색 약병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라벨에는 전문 의학 용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이뇨제잖아. 제가 약국에서 확인한 바로 그 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한두 병이 아니라 최소 10병은 넘어 보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벌써? 아직 30분밖에 안 지났는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서랍을 재빨리 닫고 며느리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머님? 어디 계세요? 채린이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물을 틀었습니다. 여기,
화장실? 아, 네. 천천히 하세요. 잠시 후 화장실에서 나온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채린이는 부엌에서 장본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마트에서 좋은 과일 있어서 사왔어요. 드시고 싶으시죠? 고맙구나, 채린아. 하지만 제 눈은 계속 며느리의 뒷모습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감추고 있는 사람처럼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채린이는 오늘따라 더욱 정성스럽게 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특별히 보양식을 준비했어요.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요. 검은색 그릇에 담긴 진한 국물이 김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흑염소 진액이에요. 기력 회복에 정말 좋대요. 채린이가 국자로 제 그릇에 가득 따라주었습니다. 저는 그 진한 국물을 바라봤습니다. 이 안에 또 뭐가 들어있을까? 어머님, 뜨거울 때 드셔야 효과가 좋아요. 후후 불어서 드세요. 채린이는 제 옆에 딱 붙어 앉아 계속 권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식사 중에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거나 거실에서 TV를 보곤 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제가 그 국물을 마시는 걸 확인하고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채린아, 너도 먹어야지. 왜 나만 먹으라고 그래? 저는 괜찮아요. 어머님이 더 드셔야죠. 저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떴습니다. 입술에 가져갔습니다. 채린이의 시선이 제 입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실수한 척 손을 흔들어 그릇을 쏟아버렸습니다. 아이고, 검은 국물이 식탁보에 쏟아졌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데이진 않으셨어요? 채린이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는 짜증이 숨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채린아. 손에 힘이 없어서 그만.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다시 데워드릴게요. 채린이는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식탁보에 묻은 국물을 냅킨에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확인해 봐야겠어.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이상한 일을 목격했습니다. 밤 11시쯤 채린이가 제 방 앞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복도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살짝 내다봤습니다. 채린이는 현관으로 가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이 밤에 어디를 가는 거지? 문이 조용히 열리고 닫혔습니다. 저는 재빨리 옷을 걸치고 채린이를 따라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했습니다. 1층까지 내려가 살짝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채린이는 건물 뒤편의 어두운 골목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골목 끝에서 채린이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잠시 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차에서 중년 남자가 내렸습니다. 정장 차림에 뭔가 전문직처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늦었네요. 채린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미안합니다. 다른 일이 좀 있어서요. 남자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채린이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요양원 입소 서류입니다. 이름만 사인하시면 됩니다. 진단서는요? 치매 초기 진단서도 들어 있습니다. 협력병원에서 발급받은 거라 문제 없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언제쯤 진행하면 되죠? 채린이가 서류를 펼쳐보며 물었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가능합니다. 낙상 사고만 만들어주시면요. 낙상 사고요? 네. 고관절 골절이 제일 좋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거동이 불편해지고 요양원 입소가 불가피해 보이거든요. 남자는 마치 일상적인 업무를 설명하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 두죠. 채린이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명의 이전 서류도 함께 드렸으니까 입소 확정되면 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비용은요? 말씀드린 대로 건물 시세의 10%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고객님 몫이고요. 채린이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연락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저는 재빨리 건물 모퉁이에 숨었습니다. 채린이가 지나가고 남자의 차가 떠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낙상 사고를 만든다고? 며느리는 단순히 약으로 저를 혼미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아예 육체적으로 저를 무력화시켜 요양원으로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양원에 갇히는 순간 이 건물은 자동으로 채린이의 것이 되는 거였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라고 했어. 시간이 없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방금 전 대화 장면을 녹음하지 못한 게 후회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방에 들어와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빨간 수첩을 꺼냈습니다. 12월 18일 화요일 밤 11시 15분 며느리가 모르는 남자를 만나 요양원 입소 서류와 건물 명의 이전 서류를 받음. 곧 낙상 사고를 유도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됨. 매우 위험. 즉각적인 대응 필요. 글씨는 또박또박했지만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다시 숨기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에 신고할까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약병 사진만으로는 며느리가 고의로 저에게 먹인 증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밤에 남자를 만난 것도 대화 녹음이 없으면 소용없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 하지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친구들은 대부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고 친척들도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은수, 김은수. 15년 전 제가 응급실에서 근무할 때 살려냈던 환자였습니다. 당시 17살이었던 은수는 교통사고로 실려와 생사의 기로를 헤맸었죠. 저는 밤을 새워가며 그 아이를 돌봤고 결국 기적적으로 회복시켰습니다. 은수는 퇴원하면서 저에게 말했었습니다. 수간호사님, 제 목숨을 살려주셨어요.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그 후로도 명절마다 문자를 보내오곤 했었는데 제가 퇴직하고 나서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저는 휴대폰을 켜고 오래된 연락처를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은수의 번호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연락해서 도와달라고 하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내일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피곤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채린이가 들어올지, 언제 저를 넘어뜨릴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있었고 정신도 멀쩡했습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살려낸 간호사였습니다. 이번엔 저 자신을 살려내야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 정말 좋죠?
밖에 나가실래요? 다음 날 아침 채린이가 환하게 웃으며 제안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밖에? 어디를? 은행이요. 어머님 통장 정리 좀 하려고요. 요즘 금리가 좋아졌다고 해서요. 은행이라는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젯밤 들었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건물 명의 이전 서류. 혹시 오늘이 그날인 걸까요? 나는 집에 있을게. 채린이 내가 알아서 해. 어머님, 본인 신분증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본인 확인도 엄격하대요. 채린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거부할 수 없다는 듯한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 금방이에요. 다녀와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제가 예약해둔 레스토랑도 있어요. 저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강하게 거부하면 오히려 의심을 살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채린이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1시간 후 저는 채린이와 함께 강남의 한 은행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평소 거래하던 곳보다 훨씬 큰 지점이었습니다. 어머님, 여기는 VIP 고객 전용 지점이에요. 조용하고 편하게 업무 볼 수 있어요. 채린이가 제 팔을 잡고 안내했습니다. 은행 내부는 일반 지점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푹신한 가죽 소파, 은은한 조명, 마치 호텔 라운지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서정희 고객님, 이쪽으로 오세요. 젊은 여직원이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개인 상담실로 들어가자 책상 너머로 3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여자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명찰에는 김은수 과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은수, 김은수? 15년 전 제가 살려냈던 그 소녀. 17살의 앳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정희 고객님 맞으시죠? 은수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당연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저도 많이 늙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채린이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업무로 오셨나요? 정기예금 만기 연장하려고요. 그리고 통장 정리도 좀 하려고요. 채린이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은수는 서류를 받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은수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맞아. 틀림없어. 눈가의 작은 점. 그때 그 아이야. 은수가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은수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혹시 나를 알아본 걸까? 하지만 은수는 곧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고객님, 신분증 확인 좀 할게요. 네, 여기요. 채린이가 제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은수는 신분증을 확인하며 컴퓨터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은수의 손이 미세하게 멈췄습니다. 화면을 보는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시스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은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매니저님께 확인하고 올게요. 5분 정도만 기다려주세요. 은수가 상담실을 나갔습니다. 채린이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은수가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챈 걸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은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오늘 업무 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왜요? 채린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시스템상 고객님 계좌에 일시적인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본점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서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미리 전화로 예약까지 하고 왔는데요. 채린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방금 확인했습니다. 아마 며칠 안에 해결될 것 같으니. 며칠이요? 오늘 당장 처리해야 하는 건데요. 채린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고객님, 이건 규정상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매니저 좀 불러주세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채린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매니저님 모셔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은수가 다시 상담실을 나갔습니다. 채린이는 초조하게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옆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뭔가 급한 일이 있나 봐. 5분쯤 지났을 때 은수가 차 2잔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고객님들, 기다리시는 동안 차라도 드세요. 매니저님이 곧 오실 거예요. 은수가 우리 앞에 차를 놓았습니다. 채린이는 짜증스럽게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도 차를 들었습니다. 따뜻한 녹차였습니다. 컵을 입술에 가져가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컵받침 아래에 뭔가 걸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컵을 내려놓으며 슬쩍 받침을 확인했습니다. 작은 쪽지가 접혀서 붙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소리를 내며 뛰었습니다. 이게 뭐지? 채린이는 여전히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차를 마시는 척하며 쪽지를 손바닥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하게 났습니다. 쪽지가 땀에 젖을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어머님, 화장실 다녀오셔도 돼요. 어차피 매니저 오려면 시간 걸린대요. 채린이가 말했습니다. 응, 그럴까? 저는 일어나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화장실 입구 앞에서 멈춰서서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간호사님, 저 은수예요. 15년 전 교통사고 때 살려주신 김은수. 수간호사님 기억하세요. 지금 매우 위험합니다. 며느님이 수간호사님 돈 이미 많이 빼냈어요. 오늘 가져온 서류는 건물 명의 이전 서류입니다. 그리고 1층에 사설 구급차 대기 중입니다. 수간호사님을 쓰러뜨려서 그 차에 태울 계획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도망가세요. 화장실 뒤편 비상구로 나가시면 뒷골목으로 연결됩니다. 제 차가 거기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은색 소나타, 저를 믿으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쪽지를 쥔 손에서 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사설 구급차, 나를 쓰러뜨린다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머님? 뒤에서 채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쪽지를 주머니에 구겨 넣었습니다. 화장실 가시는 거예요? 응. 갑자기 배가 아파서.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야, 괜찮아. 저는 황급히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진정해. 진정하라고.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쪽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은수. 정말 그 은수가 맞구나. 15년 전 제가 밤새워 살려냈던 그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저를 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비상구, 뒷골목, 은색 소나타, 머릿속으로 경로를 그려봤습니다. 화장실을 나가면 복도가 나오고 복도 끝에 비상구 표시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채린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 저는 물을 틀고 세수하는 척 했습니다. 시간을 끌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화장실에서 나가서 어지러운 척 해야겠어. 그리고 혼자 좀 쉬고 싶다고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연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겁에 질려 보였으니까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채린이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좀 어지러워. 저는 벽을 짚으며 비틀거렸습니다. 과장된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채린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기 의자에 좀 앉아 있을게. 혼자 좀 있고 싶어. 하지만 어머님, 괜찮아. 금방 나아질 거야. 넌 매니저 기다려. 내일 처리해야지. 채린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복도 끝 의자에 앉아 계세요. 제가 금방 끝내고 올게요. 채린이가 상담실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채린이가 상담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복도 끝에 의자 대신 비상구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지금이야. 비상구 문을 열었습니다. 삐삐삐 마이너스 하는 경보음이 울릴까봐 걱정했지만 다행히 조용했습니다. 계단이 보였습니다. 저는 난간을 잡고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층, 두 층, 숨이 차올랐습니다. 68세의 몸으로 이렇게 뛰는 건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살아야 해. 살아남아야 한다고. 3층, 2층,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릎이 휘청거렸습니다. 난간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마침내 1층 비상구 문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뒷골목의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12월의 바람이었지만 자유의 바람 같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골목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은색 소나타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차로 다가갔습니다. 뒷문이 열렸습니다. 수간호사님, 빨리요. 은수가 조수석에서 뒤를 돌아보며 손짓했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어머님, 골목 입구에서 채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거기 서요. 채린이가 이쪽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은수 씨, 빨리. 은수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요란하게 돌아갔습니다. 어머님, 차 멈춰요. 당장 멈추라고요. 채린이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은수가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백미러로 채린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골목 한가운데 서서 차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것 같았습니다. 차는 큰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뒤를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앞을 봤습니다. 은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수간호사님, 안전벨트 매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안전벨트를 찾아 맸습니다. 이제 정말 도망자가 됐구나. 창밖으로 강남의 거리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 차 안에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노인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수간호사님, 괜찮으세요? 은수가 신호 대기하며 물었습니다. 응, 고맙다, 은수야. 15년 전에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이번엔 제 차례예요.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차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주머니 속 구겨진 쪽지가 손바닥에 느껴졌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포기하지 않을게. 끝까지 싸울 거야. 해가 중천에 떠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어둠 속을 헤매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간호사님, 여기 제 집이에요. 은수가 차를 세운 곳은 강남에서 조금 벗어난 한적한 주택가였습니다. 작은 빌라 건물 앞이었습니다. 괜찮겠니? 며느리가 너한테까지 피해가는 거 아닐까? 괜찮아요. 일단 들어가세요.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더 위험해요. 은수가 제 팔을 부축해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아까 계단을 내려오며 무리했던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오세요. 3층이에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난간을 잡고 한 계단씩 올라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들었구나. 겨우 3층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은수가 문을 열고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원룸이었습니다. 여기 소파에 앉으세요. 제가 물 가져올게요. 은수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긴장이 풀어지자 무서움이 몰려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위험했어. 만약 은수가 없었다면 지금쯤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설 구급차에 실려 어디론가 끌려갔을까요? 수간호사님, 이거 드세요. 은수가 물과 함께 작은 알약을 건넸습니다. 이게 뭐니? 진정제예요. 지금 수간호사님 손 너무 떨리세요. 일단 진정하셔야 해요. 고맙구나. 저는 알약을 받아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은수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수간호사님, 대체 무슨 일이에요? 며느님이 왜 수간호사님을? 저는 천천히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뇨제로 바뀐 약, 선망 증세, 어젯밤 목격한 골목에서의 대화, 요양원 입소 계획, 낙상사고 유도. 은수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은행에서 며느리가 가져온 게 건물 명의 이전 서류였다고 내가 쪽지에 적었지? 네. 제가 컴퓨터로 확인했어요. 수간호사님 계좌에서 이미 상당한 금액이 빠져나갔더라고요. 얼마나? 3억 정도요.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내 아들 준혁이 보험금이었겠구나. 죄송해요, 수간호사님. 제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아니야, 은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내가 아니었으면 나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고맙다. 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5년 전에 수간호사님이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때 수간호사님이 아니었으면 전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고 나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하고 야위어 보였습니다. 이렇게까지 됐구나. 거실로 돌아오니 은수가 노트북을 켜고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간호사님, 이거 보세요. 은수가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은행 내부 시스템 화면이었습니다. 이건 수간호사님 계좌 거래 내역이에요. 지난 1년간 총 5억 원이 빠져나갔어요. 5억? 네. 3억은 보험금 수령 직후, 나머지 2억은 조금씩 나눠서요. 화면을 내리자 상세한 거래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매달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수간호사님, 이 계좌 비밀번호 며느님이 알고 있었나요? 아마 그런 것 같아.
내가 관리를 못해서 채린이한테 맡겼거든. 그럼 며느님이 수간호사님 모르게 돈을 빼낸 거예요. 이건 횡령이에요. 증거가 될 수 있을까? 네, 충분해요.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은수가 화면을 캡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자료들 다 저장해 둘게요. 나중에 경찰에 제출할 수 있게요. 저는 은수의 옆에 앉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제 돈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기록들, 며느리가 제 등 뒤에서 착실하게 준비해온 계획의 흔적들. 채린이, 넌 언제부터 이걸 계획한 거니?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아들 준혁이가 살아있을 때부터였을까요? 아니면 준혁이가 죽고 나서였을까요? 수간호사님, 은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아드님 사고도 의심스러우시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돌려 은수를 봤습니다. 나도 생각해봤어. 하지만 증거가 없어. 제가 알아볼 수 있어요. 제 대학 동기 중에 보험사 조사팀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정말? 네. 교통사고 관련 자료 같은 거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다시 파헤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로 며느리가 관련되어 있다면 그 진실을 마주할 자신이 있을까요? 수간호사님, 진실을 알아야 해요. 그래야 며느님을 완전히 막을 수 있어요. 은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알아봐줘. 부탁해. 알겠습니다. 은수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작은 원룸에 숨어 있지만 채린이는 저를 찾고 있을 겁니다. 필사적으로요. 나를 찾아낼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은수의 침대에서 잤습니다. 은수는 거실 소파에서 자겠다고 했습니다. 은수야, 미안해. 내가 불편하게. 괜찮아요, 수간호사님. 푹 주무세요.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며느리에게서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채린이를 막아야 했습니다. 완전히 영원히요. 그러려면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확실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요. 새벽 3시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은수는 소파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두운 거리에 가로등만 외롭게 켜져 있었습니다. 문득 제 집이 떠올랐습니다. 5층 상가 건물, 아들이 남긴 유일한 유산. 지금쯤 채린이는 그 집에 혼자 있겠죠. 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요?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채린이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어머님, 어디 계세요? 정말 걱정돼요. 제발 연락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님이 화나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저는 문자를 읽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직도 연기를 하고 있네. 걱정하는 며느리의 모습.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게 거짓이라는 것을요. 저는 문자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뒀습니다. 증거로 남겨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시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잠이 왔습니다. 지친 몸이 휴식을 요구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아들 준혁이가 나타났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준혁아, 엄마, 조심해요. 그 사람 위험해요. 알아. 엄마가 알아. 엄마, 꼭 살아남아야 해요. 약속하세요. 응, 약속할게. 준혁이는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저는 꿈속에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수가 저를 깨웠습니다. 수간호사님, 일어나세요. 제 친구한테 연락 왔어요. 저는 부스스한 머리를 하고 일어났습니다. 뭐래? 아드님 사고 기록 찾았대요. 그런데 은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뭔데? 이상한 점이 너무 많대요. 만나서 얘기하자고 해요. 언제? 오늘 점심때요.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가야지. 그런데 수간호사님, 혹시 며느님이 수간호사님 휴대폰 위치 추적할 수 있을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휴대폰 끄고 다니세요. 그리고 이거 쓰세요. 은수가 오래된 피처폰을 건넸습니다. 제가 예전에 쓰던 거예요. 유심만 바꿔 끼우시면 돼요. 고맙다, 은수야. 저는 제 스마트폰에서 유심을 빼서 피처폰에 끼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완전히 껐습니다. 이제 며느님이 추적 못할 거예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은수와 저는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은수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명함에는 김민준 보험사고조사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수 선배, 오랜만이에요. 고마워, 민준아. 바쁠 텐데 와줘서. 괜찮아요. 그런데 민준이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정희 여사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여사님 아드님, 서준혁 씨 사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요. 솔직히 저도 이 사건 다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말해주세요. 민준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사고 당시 상황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트럭과 정면 충돌했어요. 사고 현장 사진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준혁이의 차가 처참하게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운전자인 아드님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조수석 탑승자인 부인 강채린 씨는 다행히 생존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의문점이 생깁니다. 민준이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운전석은 완전히 찌그러졌는데 조수석은 상대적으로 파손이 적어요. 에어백도 정상 작동했고요. 그게 이상한 건가요? 네. 정면 충돌 사고에서 이렇게 한쪽만 피해가 집중되는 건 드문 일이에요. 게다가 민준이 의료 기록을 꺼냈습니다. 부인의 병원 기록을 보면 경미한 타박상과 갈비뼈, 금이 2대 정도예요. 그것도 며칠 입원하고 퇴원했어요. 그럼 정면 충돌 사고에서 이 정도 부상만 입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특히 트럭과 충돌했다면요. 민준이 화면을 다시 넘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고 기록을 더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화면에 충격적인 문구가 떴습니다. 조수석 탑승자 사고 직전 안전벨트 미착용 추정.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고 당시 조수석 안전벨트에서 충격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대요. 즉, 부인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안전벨트를 안 맸는데 어떻게 경미한 부상만? 그게 바로 두 번째 의문점이에요. 민준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제 추측이지만 부인은 사고 직전에 뒷좌석으로 몸을 피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사고가 날 걸 미리 알고 있었다면 가능한 일이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채린이가 일부러?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더 결정적인 게 있어요. 민준이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사고 차량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예요. 브레이크는 정상이었고
타이어도 문제 없었어요. 기계적 결함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럼 왜 중앙선을 넘었을까요? 당시 결론은 졸음운전이었어요. 하지만 민준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사고 직전 부인이 운전자에게 뭔가를 건네는 장면이 찍혔거든요. 뭘 건넸는데요? 물병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걸 마신 지 약 1분 후에 사고가 났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물에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당시 차량은 화재가 나서 내부 물품이 다 소실됐거든요. 하지만 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약 그 물에 약물이 들어 있었다면 운전자가 급격히 의식을 잃고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같은 거요. 그럼 그게 증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블랙박스 SD카드예요. SD카드가 왜요? 사고 직후 경찰이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부인이 병원에서 개인 물품이라며 SD카드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경찰도 원본 영상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럼 지금 제가 본 영상은 보험사에 자동 전송된 저화질 백업 영상이에요. 이것만으로는 정확한 분석이 어려워요. 원본 SD카드가 있어야 정밀 감정이 가능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채린이는 준혁이에게 약물이 든 물을 먹였습니다. 사고가 날 걸 알고 미리 뒷좌석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후 결정적 증거인 SD카드를 빼돌렸습니다. 완벽한 살인이었습니다. 여사님,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그 SD카드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것만 찾으면 재수사 가능해요. 모르겠어요. 아마 채린이가 숨겨놨겠죠. 찾아야 해요. 그게 유일한 증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SD카드, 어디에 있을까? 집안 어딘가에 분명히 숨겨놨을 겁니다. 채린이가 절대 없애지 못하도록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보험으로 갖고 있을 겁니다. 찾아야 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네, SD카드를 찾아야 해요. 내가 직접. 하지만 여사님, 지금 집에 가시면 위험해요. 은수가 말렸습니다. 알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저는 은수를 바라봤습니다. 은수야, 도와줄 수 있니? 어떻게요? 채린이를 집 밖으로 유인해줘. 그동안 내가 들어가서 SD카드를 찾을게. 너무 위험해요, 수간호사님. 위험하지만 해야 해. 이게 아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은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 제가 함께 들어갈게요. 혼자 두지 않을게요. 저는 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은수야. 정말 고마워. 세 사람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를 유인하는 방법, 집에 침입하는 방법, SD카드를 찾는 방법, 그리고 안전하게 빠져나오는 방법. 모든 게 위험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막아야 했습니다. 완전히요.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내가 억울하게 죽지 않았다는 걸 세상에 알릴게. 오늘 밤에 실행합니다. 카페를 나온 우리는 은수의 차 안에서 최종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민준이 정리한 자료를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SD카드, 반드시 찾아야 해. 수간호사님, 며느님을 유인하는 건 제가 할게요.
은수가 운전대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은행 명의로 전화할게요. 계좌 문제로 급히 본점에 오셔야 한다고요. 오후 7시쯤이면 본점도 문 닫을 시간이라 서두르라고 하면 아마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의심하지 않을까? 오늘 아침에 계좌 동결 당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급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하면 안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린이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도망친 지금 하루라도 빨리 건물 명의를 넘겨야 했을 겁니다. 그럼 나는 그 사이에 제가 같이 들어갈게요. 수간호사님 혼자 두면 안 돼요. 은수야, 너까지 위험해지는 건 괜찮아요. 15년 전에 수간호사님이 절 살려주셨잖아요. 이제 제 차례예요. 은수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 30분. 우리는 제 집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골목에 차를 세웠습니다. 은수가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강채린 고객님 되시나요? 은행 본점 김 과장입니다. 오늘 오전에 계좌 문제로. 은수의 목소리는 완벽한 은행원 말투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네, 그게 긴급한 사안이라서요. 오늘 7시까지 본점으로 오셔야 처리 가능합니다. 내일은 주말이라. 전화기 너머로 채린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7시에 뵙겠습니다. 은수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때? 나온대요. 지금 당장 출발한다고. 그럼 우리도. 바로 그때 제 건물 현관에서 채린이가 나왔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서둘러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채린이의 차가 도로로 빠져나갔습니다. 지금이에요. 은수와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건물 앞까지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진정해. 진정하라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제 집 냄새. 하지만 지금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집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0-8-0-7. 준혁이의 생일. 문이 열렸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은수가 제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어디부터 찾을까요? 채린이 방부터. 우리는 며느리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깔끔하게 정돈된 방이 보였습니다. 제가 옷장 볼게요. 수간호사님은 책상 쪽 보세요. 은수가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 화장품들. 두 번째 서랍, 서류들. 세 번째 서랍, 약병들. 이뇨제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걸로 나를.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SD카드를 찾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수간호사님, 여기 금고가 있어요. 은수가 옷장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디지털 금고가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비밀번호가. 준혁이 생일 넣어봐. 은수가 0-8-0-7을 눌렀습니다. B- 하는 소리와 함께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틀렸습니다. 다른 번호 아는 거 있어요? 채린이 생년월일은 8-8-1-2. 은수가 눌렀습니다. 또 틀렸습니다. 제 생일은 3-2-1-5. 역시 틀렸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채린이가 은행에 도착하면 속았다는 걸 알 겁니다. 그럼 바로 집으로 돌아올 겁니다. 서둘러야 해. 수간호사님, 혹시 결혼기념일이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벌써? 은수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집에 계세요? 채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은행 같은 거 안 갔어요. 처음부터 함정인 줄 알았죠. 채린이의 목소리가 복도를 따라 가까워졌습니다. 전화번호 추적했어요. 은수 씨 번호더라고요. 재미있네요. 어머님이 은행 직원이랑 짜고 저를 속이려고 했어요? 발소리가 점점 다가왔습니다. 어디 계세요, 어머님? 제 방에 계신가요? 은수가 재빨리 옷장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채린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주사기였습니다. 어머님, 결국 여기까지 오셨네요. 채린이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뭘 찾으시는 거예요? SD카드요? 그녀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거 찾으시려고 여기 오신 거죠? 준혁 오빠 사고 때 블랙박스요? 저는 채린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 그걸 찾으러 왔어. 안타깝지만 여기 없어요. 거짓말. 거짓말 아니에요. 진작에 없앴죠. 불태워버렸어요.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없앴다고? 어머님, 제가 그렇게 어리석을 것 같아요? 증거를 집에 보관하고 있을 것 같아요? 채린이가 주사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어차피 어머님은 이길 수 없어요. 채린아, 말하지 마세요. 이제 지겨워요. 착한 며느리 연기하는 것도, 어머님 간병하는 척하는 것도.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준혁 오빠한테 접근한 것도, 결혼한 것도 전부 이 건물 때문이었어요. 그럼 내 아들은? 사랑?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돈이었죠. 80억짜리 건물. 그걸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채린이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어머님만 처리하면 끝이에요. 은수가 제 앞으로 나섰습니다. 비켜요, 은수 씨. 당신까지 다치고 싶지 않으면. 안 돼요. 수간호사님을 지킬 거예요. 어리석네요. 채린이가 은수를 밀쳤습니다. 은수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은수야. 채린이가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주사기를 든 손이 제 팔을 향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방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채린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 강채린 씨 살인미수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채린이의 손에서 주사기를 빼앗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경찰이 어떻게? 수간호사님, 뒤에서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신고했어요. 은수 선배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저한테 주소 알려줬거든요.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채린이는 경찰에게 끌려나가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이기셨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증거 없으면 소용없어요. SD카드 없잖아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증거는 있어. 뭐라고요? 내가 방금 한 말 전부 녹음됐어. 은수가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녹음 중이라는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채린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믿을 수가 없네요. 경찰서 조사실. 민준이 가져온 자료들이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서류들을 하나씩 넘기며 혀를 찼습니다. 강채린 씨 정가가 있었군요. 사기 이건 횡령일 건.
네. 10년 전 일이에요.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당시 60대 호라비한테 접근해서 결혼 직전까지 갔는데 재산을 빼돌리고 잠적했어요. 그때 징역 2년 살았죠. 형사가 다음 서류를 받습니다. 출소 후 신분 세탁했네요. 주민번호까지 바꿔서. 네. 그래서 서준혁 씨를 만났을 때 신원 조회에 걸리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준혁아, 내가 만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 그럼 서준혁 씨 사고도 계획적 범행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준이 태블릿을 켰습니다. 보험사에 백업된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화질이 낮지만 확인 가능합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준혁이가 운전하고 채린이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사고 5분 전입니다. 채린이가 가방에서 물병을 꺼냈습니다. 오빠, 물 마셔. 목 마르시죠? 응, 고마워. 준혁이가 물병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3분 후, 준혁이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이상해. 어지러워. 오빠 괜찮아요? 제가 운전할까요? 채린이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잠깐만. 준혁이가 차를 갓길에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오빠 앞에 차 있어요. 채린이가 소리쳤습니다. 실제로는 앞에 아무 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약물에 취한 준혁이는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왼쪽으로. 차는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반대편에서 트럭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오빠. 채린이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핸들을 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리만 질렀습니다. 마치 연기하듯이. 충돌 직전. 영상을 자세히 보면 채린이가 몸을 웅크리고 머리를 숙이며 양팔로 얼굴을 감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완벽한 충격 대비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충돌. 영상이 끊겼습니다. 보셨죠? 민준이 영상을 되돌렸습니다. 여기 채린 씨가 충돌 직전에 취한 자세입니다. 이건 사전에 충격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일반적인 탑승자라면 놀라서 손을 앞으로 뻗거나 소리만 지를 텐데.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은 완벽하게 충격 방어 자세를 취했군요. 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민준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고 당시 병원 기록입니다. 운전자인 서준혁 씨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조수석의 채린 씨는 경미한 타박상과 갈비뼈 금이대. 네. 그것도 며칠 입원하고 퇴원했어요. 정면 충돌 사고에서 이건 거의 기적적인 수준이에요. 충격에 대비했기 때문이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민준이 또 다른 자료를 펼쳤습니다. 사고 일주일 전 채린 씨가 인터넷에서 검색한 기록입니다. 휴대폰 포렌식 결과예요. 화면에 검색어들이 나타났습니다. 수면제 과다 복용 증상, 운전 중 급성 졸음 유발 방법, 교통사고 조수석 생존율, 정면 충돌 시 안전한 자세.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 계획이네요. 네. 그리고 사고 3일 전에는 수면제를 대량 구매한 기록도 있어요. 온라인 불법 거래 사이트를 통해서요. 그걸 물에 타서 운전 중인 남편에게 먹인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준혁아, 내가 그렇게... 어머님, 은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민준이 보험금 관련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고 한 달 전 채린 씨가 남편 몰래 고액 보험을 추가 가입시켰어요. 사망 시 3억 원이 나오는 보험이었죠.
남편 몰래요? 네. 서명도 위조했어요. 필적 감정 결과 나왔습니다. 형사가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계획적 살인, 살인미수, 사기, 횡령, 문서 위조. 이 정도면 무기징역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준혁아, 이제 내 억울함을 풀 수 있겠구나. 서정희 여사님, 형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녹음 파일도 결정적 증거입니다. 피의자가 직접 범행을 자백했으니까요. 다행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뭔가요? 채린 씨가 없앴다던 원본 SD카드 말입니다. 지금 있는 건 저화질 백업본이고 원본이 있으면 더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채린이가 없앴다고 했는데 정말 없앤 걸까요? 여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닐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채린이는 철저한 사람이에요. 증거를 완전히 없앴다면 저한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오히려 어딘가에 숨겨놓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려 했을 거예요. 협상 카드로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럼 어디에 숨겼을까요? 집은 아닐 거예요. 너무 위험하니까. 은행 금고. 그것도 기록이 남으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채린이라면 어디에?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준혁이 묘소. 묘소요? 네. 그곳이라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 무덤에 증거를 숨긴다는 게 채린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죠? 경기도 파주 공원묘지입니다. 1시간 후 우리는 준혁이의 묘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혹시 수상한 곳 보이십니까? 저는 묘비 주변을 살폈습니다. 꽃병, 향로, 상석. 모든 게 평소와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기, 제 시선이 묘비 뒤편의 작은 돌에 멈췄습니다. 다른 돌들과 달리 그 돌만 새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저 돌, 저번에 왔을 때는 없었어요. 경찰이 다가가 돌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 작은 방수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주머니를 열자 SD카드가 나왔습니다. 찾았습니다. 형사가 SD카드를 조심스럽게 증거 봉투에 넣었습니다. 저는 준혁이의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준혁아,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야. 손으로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돌이었지만 아들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가시죠. 은수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응. 묘소를 돌아서는데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이제 편히 쉬어. 엄마가 다 해결했어. 차에 올라타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긴 악몽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피고인 강채리는 징역 30년을 선고한다. 법정의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채린이는 죄수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서 있었습니다. 예전의 우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남편을 살해하고 시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살인미수, 횡령, 사기, 문서위조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특히 약물을 이용해 무고한 노인을 정신적으로 파괴하려 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채린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채린이는 교도관에게 끌려나갔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후회도,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눈빛이었습니다. 이게 사람이었을까? 저는 그 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요? 어머님, 옆에서 은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정말 끝났어요.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여사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며느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은수와 민준이 저를 막아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취재 사양합니다. 우리는 재빨리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에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실래요? 은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준혁이한테 가야지. 파주묘지. 우리는 준혁이 묘소 앞에 섰습니다. 저는 가져온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준혁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해냈어. 내 억울함을 풀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준혁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준혁아. 엄마가 진작 알아봤어야 했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을 막았어야 했는데. 엄마가 너무 어리석었어. 은수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어요. 어머님이 최선을 다하셨어요. 저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돌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준혁아, 이제 편히 쉬어. 엄마도 이제 놓을게.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가실까요? 응.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묘소를 돌아서는데 뒤에서 은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가? 그 건물이요.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실 텐데.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래, 건물. 준혁이가 남긴 80억짜리 건물. 채린이가 그토록 탐냈던 것. 팔까 생각 중이야. 정말요? 응. 그 건물엔 너무 안 좋은 기억만 남아있어. 채린이 생각도 나고. 그럼 어디 가실 거예요? 작은 집으로 이사하려고. 혼자 살기엔 그게 나아. 은수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저랑 같이 사실래요? 뭐, 제가 모실게요. 15년 전에 어머님이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이젠 제가 어머님을 돌볼게요. 저는 은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수야, 고맙지만 넌 내 인생을 살아야지. 어머님이 제 인생이에요. 어머님 없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었어요. 하지만 같이 살아요, 어머님. 제가 정말 모시고 싶어요. 저는 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고맙다, 은수야. 천천히 생각하세요. 전 언제든 괜찮아요. 우리는 묘지를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은수야. 네. 건물 팔면 그 돈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 하고 싶어. 어떤 일이요?
노인들 돕는 센터 같은 거. 나처럼 며느리나 자식한테 당하는 노인들 있잖아. 은수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 네. 은행 일 그만두고 어머님이랑 같이 할게요. 저는 은수를 안아줬습니다. 고맙다, 은수야. 정말 고마워.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님. 차에 올라탔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봄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새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8년을 살며 가장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은 떠났지만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은수와 민준, 그리고 저를 도와준 모든 사람들. 그들이 제 새로운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님,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은수가 물었습니다. 응, 된장찌개 먹고 싶네. 그럼 제가 끓여드릴게요. 맛있게요. 고맙다. 차는 서울을 향해 달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준혁아, 엄마는 계속 살아갈 거야. 내가 남긴 것들로 좋은 일 하면서 그게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야.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지나면 다시 아침이 오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서정희 노인보호센터 개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강남의 조용한 거리, 3층짜리 작은 건물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위를 들고 리본을 자르며 미소 지었습니다. 건물을 팔아서 만든 센터였습니다. 1층은 상담실, 2층은 법률지원실, 3층은 교육실, 노인 학대 피해자들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어머님, 축하드려요. 은수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지금은 이 센터의 공동대표였습니다. 고맙다, 우리 은수. 민준도 와 있었습니다. 여사님, 벌써 상담 신청이 30건 넘게 들어왔대요. 그래, 그럼 바빠지겠네. 괜찮으세요? 몸은? 응, 이제 괜찮아. 약도 제대로 먹고 있고, 저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이뇨제를 끊은 지 1년. 선망 증세도 어지러움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첫 상담자가 왔습니다. 70대 할머니였습니다. 며느리가 자꾸 통장을 가져가려고 해서요. 앉으세요, 할머니.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30년 경력 간호사의 습관. 기록하고 관찰하고 증거를 남기는 것. 먼저 오늘 날짜부터 적어볼까요? 그리고 할머니가 느낀 이상한 점들을. 상담은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지만 얼굴에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천천히 해결해 나가요. 혼자가 아니에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은수와 함께 사는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저녁 뭐 드실래요? 오늘은 내가 할게. 넌 피곤하잖아.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같이 하자. 부엌에서 둘이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 준혁 오빠 제사잖아요. 응, 알아. 준비해야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식사를 하며 은수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행복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잃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응, 행복해. 정말이요? 정말이야. 너 같은 딸이 생겼고 의미 있는 일도 하고 있고. 은수가 웃었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어머님.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방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채린이가 주는 약을 기록했던 그 수첩.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오늘로 이 기록을 마칩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서정이 수첩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흘러가고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69세. 아직 할 일이 많았습니다. 도와야 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준혁이가 남긴 유산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준혁아, 엄마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도울 것입니다. 기록하고 증거를 남기며 진실을 지킬 것입니다. 그게 제가 평생 해온 일이었고 앞으로도 할 일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